안녕하세요. JCN 닥터스울산 이규현입니다. 절기상 봄이 찾아왔지만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절의 성격이 바뀌는 환절기엔 여러 질환이 발생하거나 또 심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데요. 하지정맥류 또한 환절기에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닥터스울산 오늘은 환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질환 화지정맥류에 대해서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정맥의원 원장 이동기입니다. 네, 요즘 같은 환절기엔 여러 질병이 많이 발생해서 건강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저는 다른 때보다 건강식도 좀 챙겨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하고 있거든요. 원장님께서는 환절기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환절기는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특히 혈관 건강에는 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이 올바른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혈관 관리 위해서 틈틈이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관리 중인데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 비결이라는 말이 있듯이 최대한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저도 건강 관리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는데요. 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 혈관 관리에 대해서도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가 되면 왠지 모르게 움직이기가 귀찮아지는데요. 아직까지는 밖에 나가기가 좀 추우니까 저도 집에서 부지런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가 환절기에 주의해야 하는 질병 하지정맥류입니다. 하지정맥류 평소에도 신경 써야 되지만 요즘 같은 환절기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환절기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혈압 변동이 심해지면서 자칫 혈관이 손상되거나 손상될 경우라면 이 과속화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 실제로 혈관은 기온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데요. 기온이 높으면 혈관은 이완되고 낮으면 수축되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혈관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면 판막에 무리가 가면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는데요. 네. 이 증상이 심해지면 혈관이 거미줄처럼 보이거나 푸른 혈관이 구불구불해지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원장님,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환절기여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정맥류 증상을 눈치채지 못하고 방치하게 된다면 다리 건강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절기의 기온 변화는 혈관벽에 부담을 줘 이미 약해진 혈관벽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하지정맥이 있는 사람은 혈관이 늘어나거나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므로 이러한 기온 변화에 더 민감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환절기에 하지정맥류를 방치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맥류가 심해지면 혈액이 정체되어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합병증인 심부정맥 혈전증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장기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부에 변색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기 쉬워지는데요. 그리고 약해진 정맥벽이 외부의衝撃으로 쉽게 터질 수 있어 출혈의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날씨 탓으로 생각해서 방치하게 된다면 이렇게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군요.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정맥류 이름은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름은 익숙한데 어떤 질병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질병을 제대로 파헤치기 전에 어떤 질병인지부터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구체적으로 하지정맥류 어떤 질환인가요? 네, 하지정맥은 다리의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고 구불구불하게 변형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주로 다리에서 발생하며 정맥 내부의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액이 역류하거나 정체되어 발생합니다. 네. 이 건강한 정맥은 혈액이 심장 쪽으로 흐르도록 돕는 밸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밸브가 약해지거나 손상이 되면 혈액이 아래쪽으로 역류하면서 정맥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혈관이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오는 것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증상만으로는 하지정맥류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지정맥 종종 다른 질환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 정확한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리에 붓기가 있는데요. 다리에 붓기는 종종 단순한 부종이나 체액 저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나 긴 시간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네. 실제로 하지정맥류는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붓기는 특히 저녁에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저림 또는 짜릿한 느낌도 있는데요. 네. 일반적인 다리 저림이나 찌릿한 느낌은 단순한 신경 문제나 앉아있는 자세가 나빠서 발생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하지정맥류는 다리 일부가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있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이 부풀어 오르거나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증상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일부 사람들은 다리의 정맥이 조금 부풀어 오르면 단순히 피로의 결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짝 튀어나온 정맥은 피로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하지정맥의 경우에는 정맥이 구불구불하게 부풀어 오르고 다리 피부 아래에서 파란색이나 보라색으로 잘 보이는 정맥이 나타납니다. 이는 정맥의 혈액이 정체되어 압력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해할 수 있는 증상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시청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이 하지정맥류 대표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주 3회 이상 다리가 아프다든지 화끈거리고 시린 다리 증상, 단단하고 터지고 같이 붓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무겁고 뻐근한 다리의 경우, 피로감이 종아리 오금에 보이는 실핏줄, 굵은 혈관이 다리 피부 겉에 도드라짐 등이 나타난다면 이 하지정맥류 열심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하지정맥에 대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아무런 증상이 없이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네. 지난번에 원장님이랑 한번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요. 잠복성 하지정맥류 아닙니까? 이 정답은 잠복성 하지정맥류입니다. 이 잠복성 하지정맥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정맥류를 의미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는 피부 표면에서 푸르거나 울퉁불퉁한 혈관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 잠복성 하지정맥류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내부에서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네. 또한 잠복성 하지정맥류는 초기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지만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리가 무겁고 피로감이 심해지며 종아리의 부종이 오후나 저녁에 특히 심해집니다.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쥐가 자주 나며 가끔은 이유 없이 다리에 열감이 느껴진다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하지정맥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잠복성 하지정맥류는 내부에서 진행돼서 눈에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럼 크게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치료받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도 치유가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정맥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지정맥류는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네. 이 손상된 정맥 판막은 저절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고 자연 치유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낸다면 오히려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구체적으로 진단을 받아 초기부터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나운서님, 이렇게 하지정맥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리는데요. 네. 공부를 잘하시는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OX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네, 오래 걸으면 하지정맥류가 많이 생길까요? 오래 걸으면 하지정맥류가 생길까를 묻는 거죠. 예. 걷는 운동은 좀 좋은 운동이라고 들어서요. 저는 하지정맥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X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답을 맞추셨는데 정답 X입니다. 이 장시간 서 있는 자세가 이 정맥의 압력을 높여서
하지정맥류 유발을 할 수는 있지만 걷기는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도와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걷는 동안에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정맥을 압박하여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정맥 내 혈액이 정체가 줄어들어 하지정맥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 또한 걷기를 하면 정맥의 압력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는데요. 다만 걷는 것은 좋지만 오래 서 있는 자세는 정맥 압력을 높여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걷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리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걷기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하지정맥류는 자연 치유가 어려운 진행성 질환인 만큼 평소에 내 다리 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병이고 또 환절기에 왜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가장 궁금한 게 하나 남았죠. 바로 하지정맥류 발병 원인인데요. 원장님, 이 하지정맥류 왜 발생하는 걸까요? 네, 이 하지정맥류는 혈액이 역류하는 혈관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유전적인 요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온도 영향도 많이 받고요. 이외에도 임신, 비만, 장기간 서 있거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 부족, 흡연 등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원인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하지정맥류의 원인을 알아봤는데요. 생활 습관이나 운동 부족은 저한테도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질병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연령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혹시 하지정맥류 특히 주의해야 하는 연령대가 따로 있을까요? 연령별 하지정맥류 환자를 살펴보면 50대 환자가 가장 많은데요. 네. 이어서 60대, 40대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지정맥류가 하면 중장년층의 질환으로 많이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대인의 생활 패턴의 변화로 특히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은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럴 경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약 2.2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임신 중 혈류량의 증가 및 호르몬 변화로 인한 하지정맥류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하지정맥류는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20, 30대도 많이 발생한다니까 전 연령대 모두 주의해야 하는 질병이네요. 흔히 젊다고 괜찮아지겠지라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지정맥류를 방치하게 되면 단순 미용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하지정맥류 단순히 다리혈관 튀어나온 미용 문제가 아닌 방치할 경우에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를 오래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매우 다양한데요. 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발과 발목에 정체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맥의 우려로 인한 피부의 색소 침착과 피부염,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피부의 궤양이라든지 조직괴사, 정맥염, 혈전 형성 및 색전증의 발생, 출혈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없고 또 방치를 하게 되면 합병증이 발생하기까지 하는데요. 의심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해서 조기에 검사와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나요? 원장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할까요? 아까 자연 치유는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발생을 했다면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답을 O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 하지정맥류는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다른데요. 아, 네. 이 초기에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하고요. 중기 이상이 되었을 때도 수술 말고도 레이저나 주사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무조건 수술이 답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수술 외에도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다음 키워드에서 구체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스울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지정맥류 치료법은 수술 외에 다양한 치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그 전에 하지정맥류가 의심된다면 일단 검사부터 받아봐야겠죠. 원장님이 하지정맥류 검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혈관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증상, 가족력 등에 대한 문진과 의사의 간단한 진찰을 통해 하지정맥이 의심이 되면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 하지정맥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네. 이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혈관의 피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도플러와 초음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검사로 검사 중에 하지정맥이 원인이 되는 판막 손상 부위에서 피의 흐름이 역류되는 것을 확인하고 역류되는 시간과 속도로 역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법입니다. 때로는 컴퓨터 단층 정맥 조영술이 진단 및 치료 방침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도플러 초음파 검사나 컴퓨터 단층 정맥 조영술 등 이렇게 구체적인 검사로 다리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계속 말했듯이 하지정맥류는 겉보기엔 내 다리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상황이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정맥류도 질병의 경과를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병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 만성정맥질환은 가장 널리 사용하는 CEAP 분류법으로 1기에서 6기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1개는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망상정맥류로 지름이 1, 2mm 정도의 모세혈관이나 2, 3mm 정도의 망상정맥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2기는 지름 3mm 이상의 혈관이 보이거나 만져지는 상태이며 또는 복제정맥에서 역류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3기는 부종이 동반된 경우로 누르면 함몰되는 특징이 있어 일반적으로 발목 부위에 나타나지만 하지나 발로 확대됩니다. 4기부터는 심해진 경우로 피부의 변화, 색소 침착, 습진, 피부지방 경화증으로 색소 침착 정맥성 습진, 지방피부 경화증, 백색 위축 등의 다양한 피부 변화가 나타납니다. 5기는 피부 변화와 피부 궤양으로 피부 변화와 함께 치효성의 피부 궤양이 나타납니다. 네. 6기는 가장 심해진 형태로 진행성 피부 궤양으로 피부 변화와 함께 심한 진행성 피부 궤양이 동반됩니다. 네, 이렇게 하지정맥류가 6단계까지 구분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단계별 증상과 종류를 보니까 얼른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지정맥 초기 증상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간단한 시술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진행된 상태에서는 치료가 어렵고 회복도 더딜 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압박 스타킹의 착용 등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초기 증상은 다리를 압박하는 스타킹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된다고 하니까요. 한결 좀 마음이 놓이는데요. 저희 집에도 이런 압박 스타킹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압박 스타킹과 또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 많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꼭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사용해야 할까요? 네, 일반 압박 스타킹은 미용 목적이지만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정맥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발목에서 가장 강한 압력이 가해지고 위로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단계적으로 압이 다르게 작용되는데요. 네. 일반 압박 스타킹은 일정한 압력 또는 약한 압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정보가 있는데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에도 여러 가지 압력 등급이 있는데요. 이 경증은 예방용으로 임산부나 장시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됩니다. 네. 그 중등도의 압력을 가진 경우에는 하지정맥류 초기, 고강도의 압력은 하지정맥류 많이 진행 상태나 수술로 착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효과로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정맥 혈류 개선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일반 스타킹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일반 압박 스타킹과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압력을 주는 정도가 다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 목적이라면 반드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압박 스타킹까지 착용했는데 호전이 없다면 다음 치료법을 고려해 봐야겠죠. 다음 단계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비수술 치료에는 혈관 경화요법이 있습니다. 정맥류에 혈관 경화제를 주입하여 늘어지거나 약해진 혈관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이는 흉터가 없고 적은 통증으로 비교적 빠르고 간편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고 간편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 반드시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주의해야 하는 점이나 단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대형 혈관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사 부위에 갈색의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2, 3개월 내에 사라지며 그리고 정맥 상태에 따라 여러 번 치료할 수도 있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술은 최대한 미루고 싶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이 개선되면 참 좋겠지만 증상이 심해졌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겠죠. 원장님, 대표적인 수술적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정맥 발거술이 있는데요. 이 정맥 발거술은 손상된 정맥을 직접 제거한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중증 하지정맥 환자에게 시행됩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원인이 되는 큰 정맥을 제거하여 정맥순환을 개선하는 수술로 다리 피부에 작은 절개를 내어 문제가 있는 정맥을 물리적으로 뽑아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심한 하지정맥류도 효과적이며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적 치료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지만 뭔가 수술이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인데요. 요즘은 빠르고 또 흉터 걱정도 없는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도 많이 시행되잖아요. 앞서 이 두 치료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네. 어떤 치료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레이저 치료와 고주파 치료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열 에너지를 이용해 문제가 된 정맥을 폐쇄시키는 최신 치료법입니다. 두 치료법 모두 수술 없이 하지정맥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열을 사용한다는 장점에서 동일하지만 온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레이저는 높은 온도로 예를 들어 800에서 1000도씨까지 올라가며 혈관을 빠르게 태워 없애는 개념입니다. 이 반면에 고주파는 120도에서 500도 미만의 비교적 낮은 온도로 혈관을 천천히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네. 즉 레이저는 짧은 시간 높은 온도로 치료하고 고주파는 낮은 온도로 긴 시간 치료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방법 모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수술적 치료 외에도 비수술적 치료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하지만 환자마다 혈관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치료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검진과 또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덕분에 네.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가는 네. 것 같습니다. 특히 하지정맥류는 평소의 생활 습관만 개선된다면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오랫동안 앉아서 하는 일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앉아 있더라도 가급적 다리를 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너무 오래 서 있지 말고 장시간 서 있는 경우에는 매 2, 3분마다 교대로 한쪽 다리를 올렸다 내리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좋으며 특히 가볍게 걷는 운동이나 수영은 다리 근력과 정맥벽을 강화하는 좋은 운동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수시로 다리를 들어주거나 구부리기, 펴기, 들기 등의 운동은 정맥의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운 곳에 노출 삼가하시고요. 소금 섭취를 줄이며 섬유소가 많은 곡물, 신선한 채소, 과일 등의 섭취로 변비 예방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침할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정맥벽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하지정맥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네. 위해서 당부의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 하지정맥류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혈관 질환이기도 하지만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되는 만큼 단순히 하체 피로감이 높은 상황과 증상이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지정맥 대표 증상으로 잘 알려진 혈관 돌출 이외에도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만큼 하체 주위로 불편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하지정맥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조기에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 환절기 다리 건강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닥터정맥 의원 이동규 원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작지만 사소한 습관 하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건강해진다고 하죠. 그만큼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날도 따뜻해지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하지정맥류도 예방하고 또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